자, 127의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1번. 다음 회계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단돈 1원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라고 종업원 한 명을 채용했다. 돈 나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한 달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다음 달 5일 날이 월급날이다. 그러면 이달로서는 미지급이다. 할 때는 그건 거래가 돼요. 근데 이건 채용만 한 건 거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다 거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아래 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 원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원가는 판매 상품의 매출 원가가 되고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원가는 기말 재고가 된다. 벌써 이 말 뜻이 나와 있죠? 무슨 법이에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은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건 나중에 산 거부터 먼저 판다는 거니까 이거는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이 뒤에 거부터 팔면은 요 원가가 커지겠죠. 그런데 물가가 하락될 수도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하락될 때는 낮은 거부터 파니까 원가가 작아지겠죠. 물가가 상승할 땐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는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파니까 이게 과대 계상되겠죠.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될 땐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나중에 그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파는 걸로 하니까 물가가 하락할 때는 이 원가 뒤에 거 싼 거부터 팔기 시작하니까 원가가 싸니까 이익이 과대 계상되죠. 다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재고자산 원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이다. 이거는 틀렸어요. 3번은. 요거는 개별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반지하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오늘 다이아몬드 반지 팔았다. 그러면 그거 얼마에 사왔는데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정확한 그 방법을 금액을 알 수 있죠. 원가와 이익을. 그래서 이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거고 이거는 여기 후입선출법에 해당한데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시가에 가깝게 표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은 낮은 거부터 파니까 옛날에 샀던 게 기말 재고니까 시가, 현재 시가에 가깝게 표시되지 않죠. 옛날 거로 표시되죠.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맞습니다. 유형자산과 자, 그러면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맞죠? 이거 공정가치는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게 프린트에 이거 해드렸어요. 서로 다른 용도 자산.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하고 기계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제공한 그 자동차의 현 시가, 그것을 그 시가가 바로 기계 상대방이 나한테 준 그 기계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자산끼리 교환한다. 자동차끼리 같이 교환했다 그럴 때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른 용도의 자산, 이종 자산의 교환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건 맞는 얘기예요. 기존 취득한 유형자산의 최초 감가상각비는 기초부터 기말까지 기간에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기중에 중간에 취득했으면 기초부터가 아니라 그 취득 때부터 취득 시부터 감가상각을 해야죠.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줘.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했고 4번 1월 1일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단기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
150만 원이 대손 처리된 경우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다. 이건 그냥 분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외상값 띠끼면 외상값이 150만 원 대변에 가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렇게 100만 원이 차변에 오고, 나머지 50만 원은 요거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해주니까 비용은 5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뭐 T자로 해도 되고 그냥 일자로 그냥 일자로 해봅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총이익이 나왔으면 여기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거 종종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건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했다. 이건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요, 대손충당금 대변에 가고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그래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그래서 이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주는 거래로 옳은 것 그랬죠.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에 대한 운송비를 회사가 부담했다. 이게 답이 되겠네. 판매할 때는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대변에 뭐 매출 그러겠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그리고 운반비 주면 차변에 운반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니까 요 비용은 판관비예요.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 상품 매입할 때는 요 상품 원가에 가산하죠.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현금으로 운반비 줬다. 그러면 여기다 가산하지만 매출할 때는 운반비라고 써요. 택배비 같은 거 운반비라고 씁니다. 차입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도 영업비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줬으면 이건 영업비 비용이니까 여기 해당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유 중인 토지를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니까 이것도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요걸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여기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에서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 영업이익이에요. 지난번 삼성이 파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우리 노조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줘라 하는 게 바로 요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다가 이 영업이익은 세금도 안 뺀 거예요. 법인세도 안 빼고 이런 것도 더하고 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순이익이 아니죠. 근데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는 이 순이익을 갖고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게 노사 간의 협상이 잘 안 돼 갖고 한참 끌다가 나중에 결국 주식으로 일부 주기로 하고 주식으로 주기로 하고 협의가 됐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SK가 영업이익 얼마 받다.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 얼마 받다. 바로 이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이익 나오면 판관비 빼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판관비는 뭐 급여, 여배기통비, 통신비, 수도관열비, 승공과 복리후생비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은 여러분들 종류를 알아야 돼요. 자본의 종류는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익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네 가지로 분리되죠. 그 다음에 그 자본이여금은 주감자, 주식이 감자다,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이거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발행 액면 금액 발행가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다. 이것도 맞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의 그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그 미실현손익이에요.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결산 때 평가 이익이 생겼다. 그거는 현재 내가 그걸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팔지 않고 그냥 이거 현재 가격이 만큼 올랐구나 하고 기분 좋아한다는 것은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왜? 또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나 이익의 항목이 기타 포괄손익 두 개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타 포괄손익 두 개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요거 해당되는 거 요거는 그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은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이 있으며 발행 방법에 따라 자본금의 차이가 있다. 요 1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1번은 무조건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하니까 할인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자본금에는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회계연도 말 창고에 실제 보관 중인 상품은 3천만 원이래요. 다음의 사항을 참고로 재고에 반영하여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당초 취득원가이다. 자, 여기에 첫 번째 기말 현재 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이동 중인 미착 상품 도착이 안 됐어요. 근데 배에다가 실는 순간 우리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현재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미국에서 배에다 실어서 우리한테 현재 이동 중에 있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 거야. 그래서 플러스 요거는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의 위탁 상품을 내가 부탁을 했어요.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부탁받은 수탁자, 받을 숫자, 부탁을 받은 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은 500만 원. 이것도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 플러스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3,900만 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했고 8번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영업손익은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실이고 영업의 손익, 기타 포괄손익 두 개는 이거는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요. 이거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요거에 틀렸어요. 물론 포괄손익계산서는 맨 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 손익계산서,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당기순이익까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기타 포괄손익, 이거 자본 항목에 속한다 그랬죠? 아까 미실현손익. 근데 그 포괄손익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대기업들은 그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포괄이익을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에다 기타 포괄손익 이익을 더하고 손실을 빼서 총 포괄이익,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재무제표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한다. 맞죠? 발생주의입니다. 대부분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맞아요. 수익은 실현이 되었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한다. 맞아요. 자, 수익은 실현주의입니다. 미실현될 거는 수익으로 표시하면 이익이 과대 표시돼서 안 되죠.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고
이제 9번은 이제 원가 얘기입니다. 9번부터 네 문제가. 다음 제조원가에 포함될 항목이 아닌 것은, 제조원가라는 것은 공장, 제조, 생산, 기계 뭐 이런 거 관련 있는 거죠. 생산공장 건물의 임차료 원가 맞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기계의 감가상각 맞죠? 생산공장에 사용하는 상품이 맞죠? 근데 3번은 영업권은 요거는 판관비예요. 이거는 뭐 그냥 1초면 답이 나오죠. 여기 영업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10번은 계산하는 건 무조건 T자 그리세요. 더하고 빼기 숫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무조건 그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제공품 나와 있고 직접 재료비, 제조간접비, 당기점 제조가 이거 제공품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서 그리세요. 원가에게는 T자 그려갖고 다 구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재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제공금 여기 30만원 들어가고 기말제공금 15만원 대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몰라. 근데 여기 직접 농업비가 주어졌죠. 200.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50 주어졌어요. 그리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대변에 들어가죠. 295만원. 그러면 이렇게 차대변 합계가 맞아야 되니까 대변에서 요 차변 빼면 되겠죠. 이거 얼마가 돼요? 310만원 나오고, 여기도 310만원이 나오려면 여기에 280을 빼니까 30만, 아니지, 250, 280 빼니까, 그러면 계산하니까 30만원 나오는데 맞죠? 30만원. 요거 30만원. 너무 숫자가 작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네. 재료비가 이렇게 30밖에 안 들어가고 노동비만 많이 들어갔네. 자, 그러면 재료비가 30만원. 아마 저기는 이런 거에 해당되겠다. 요새 여름이니까 얼음 만드는 공장. 여러분들 수도 요금은 제일 싸잖아. 그러니까 재료비는 30만원 들여갖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간접비. 그래서 이제 얼음 생산해가지고 저 어민들한테도 팔고 막 팥빙수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조금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완 플러스 말이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완초말. 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완성되니까 기초는 기말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초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빼버리면 완말, 똑같이 완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초 제공품의 차이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기초 제공품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원가 형태에 따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가 쉽죠. 고정비는 총액은 일정한데 단가는 이렇게 체감하고, 변동비는 이렇게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늘지만 단가는 고정이다. 요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 총액이 증가한다. 맞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맞아요. 틀린 거 물어봤죠? 준변동비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혼합된 형태이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준변동비는 여기 기본요금이 있고 이렇게 쓰는 대로 올라가는 거죠. 전기료 이런 거, 전기료 같은 거, 가스료 같은 거 다 기본요금이 있죠. 그 다음에 쓰는 대로 나오죠. 변동비는 조업도가 감소해도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변동비는 이거는 이렇게 증가되는 거, 거꾸로 이렇게 감소된다 할지라도 단가는 일정해요. 그래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 여러분들 단위당 원가와 총원가 헷갈리지 말아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아니죠. 아니, 고정비는 조업도가 감소하면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이건 틀렸죠. 고정비의 감소 또 조업도의 감소, 이거는 조업도의 증가는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되지만 조업도가 감소가 된다. 조업도가 감소가 되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업도가 감소가 되면 여기 그래프로 표시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단가는 오히려 이거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세, 저기 식당이 집세를 내는데 고정비가 집세죠. 집세는 그 음식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무조건 집세는 똑같아요. 그 손님이 적어서 음식을 적게 팔았어. 그게 조업도의 감소예요. 조업도가 감소되면 단가는 어떻게 돼? 더 올라가죠? 밥값을 더 비싸게 받아야 간신히 그걸 면하는데 밥값 비싸게 받으면 손님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를 이렇게 하더라도 단가는 감소가 되지만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오히려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4번이 답이에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택시 운송, 노점, 행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한테 발급해달라 그랬다가는 욕먹어요. 미용 욕탕, 미용실 가서 여러분들 유사 서비스업 여기 가서 세금에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바로 이거죠. 내국신용장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이건 직수출하는 거죠. 직수출. 자, 이거는 직수출하는 거는 세금에서 발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이건 굉장히 쉽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뭐예요? 영세율이죠. 면세제도는 뭐예요? 역진성을 완화한다. 소비자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왜? 우리가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10%에 똑같아요. 똑같이 10%. 그러면 또 이 10%인데 서민들은 부가세를 이렇게 내면 기초생활필수품 쌀 같은 데다가 부가세 가산하면 서민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뭐 가산하든 말든 뭐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서민들이 세액 부담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면세제도는 소비자가 면세지 사업자는 면세가 아닙니다. 15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전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세 공제받기 위해서.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적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단위과세 사업자 단위니까 하나의 사업자 번호 갖고서 모든 지점 본점에 그 세액연서를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0일 틀렸어요. 즉시 지체 없이 요 말이 법률 용어에 많이 나와요. 지체 없이 바로 즉시 이 뜻이에요. 법률 용어에서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 휴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하게 되면 지체 없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를